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아놀드가 처음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작자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더스틴 호프먼, 알 파치노, 우디 알렌처럼 체구가 작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각광을 받기 각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110kg이나 나가는 아놀드는 할리우드에서 쓸모가 별로 없는 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났다. 흔한 오디션 한번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20살 때 넘치는 자신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결에 대해 그는 똑같이 답했다. 나는 경쟁하러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오히려 노력할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제작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팝콘이나 먹는 것이었다. 결국 아놀드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에게 점점 식상해지면서 기회를 잡았다. 그는 한 식당에서 트윈스의 메가폰을 잡은 이반 라이트만 감독과 계약하는데 성공했다. 계약서는 냅킨 위에 작성되었고 출연료는 공짜였다. 대신 이익이 나면 러닝 개런티를 받기로 했다. 코미디와 아놀드의 조합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영화 팬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트윈스는 아놀드에게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아놀드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 때 체결한 계약이 떠올랐다. 루카스는 영화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스튜디오에 전달했다. 그러자 스튜디오 측에서는 장난감을 만들고 싶다고요? 네, 뭐 상관없어요. 장난감이든 뭐든 상관 안 할 테니 만드세요. 이는 수십억 달러짜리 실수였고 스타워즈 캐릭터를 이용한 장난감은 지금껏 80억 개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를 할 때는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잠재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5에서 10년쯤 뒤엔 훨씬 큰 가치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이 거래에 들어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 엄청난 기회를 놓친 수많은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놀드의 비전은 경쟁이 아니라 승리였다. 커다란 기회는 작은 승리들 속에 들어있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그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진짜다. 데릭 시버스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교사이자 최고의 크리에이터이자 최고의 장난꾸러기다. 1998년 데릭은 CD 베이비라는 온라인 음반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15만 명의 음악가가 등록되어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2008년 데릭은 CD 베이비를 220억 달러에 매각한 뒤 그 수익금을 음악 교육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는 가장 인기 있는 테드 컨퍼런스의 강연자이자 우드 에그라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33권의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정답이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에릭은 이렇게 답했다. 세 번째 떠오르는 게 정답이다. 어떤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그림은 모나리자. 천재의 이름을 한 명 댄다면 아인슈타인. 퍼뜩 생각나는 음악가는 모차르트. 이를 두고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자동사고라고 불렀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동사고가 아니다. 자동사고보다 느리지만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있다. 대립은 이 의도적 사고를 활용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리처드 브랜슨이나
스티브 잡스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들을 떠올려 답을 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세 번째 인물을 생각해보라. 좀 다르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떠오를 때 우리는 성공에 대해 더 근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아이디어의 진보이고 발전이다. 느리게 가야 빠르게 걷는다. 에릭은 성공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마크 에드리슨의 철학을 유감없이 실천에 옮겨 대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뉴욕주 우드스톡에 있는 작고 귀여운 레코드 가게를 방문했다. 매장에는 그 지역 뮤지션들의 위탁 판매 CD가 진열돼 있었다. 그는 주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내 CD를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답했다. 원하는 판매가를 정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CD가 한 장 팔릴 때마다 4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요. 매주 한 번씩 방문하시면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금액을 드릴게요. 그날 밤 대릭은 새롭게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공지했다. 원하는 판매가만 직접 정하세요. 우리는 CD 한 장당 4달러의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판매 금액은 매주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 새로운 앨범 한 장을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45분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앨범 표지를 스캔하고 포토샵으로 작업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뮤지션이 직접 쓴 앨범 소개문의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는 등 생각지 못한 잡다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들이는 45분이라는 시간이 25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답을 얻었다. 그는 사이트에 등록하려는 사람들에게 25달러의 등록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비용면에서 볼 때 25달러와 35달러는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10달러와 50달러라면 얘기가 다르다. 하지만 25달러와 35달러는 머릿속에서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는가? 대릭은 좀 더 고민하다가 마침내 등록비를 35달러로 책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단지 가격을 올린 차원이 아니었다. 누군가 분명 깎아달라고 부탁할 것에 대비한 여유분 확보도 염두에 두었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이 미세한 차이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대릭은 가격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격 할인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35달러의 등록비와 CD가 한 장 팔릴 때마다 4달러의 수수료, 그리고 종종 벌인 할인 이벤트, 이 세 가지가 대리개 사업을 10년 동안 가능하게 했다. 좀 더 느리게 생각할수록 상황이 단순해지면서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사업 아이디어를 다수가 즉각 쉽게 떠올리는 패턴에 맡기지 않았기에 그는 온라인 비즈니스 아이템을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방문한 지 5분 만에 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답을 얻었다. 성공은 이처럼 늘 역설적이다. 느리게 가면 가장 좋은 것을 빠르게 얻는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음은 대릭이 자신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분명 당신은 뭔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천천히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라.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에 살 때 저는 한 친구 덕분에 자전거 타기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변 옆으로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 도로가 40km 가까이 뻗어 있었죠. 난 그 도로에 접어들면 고개를 푹 숙이고 페달을 최대한 힘차게 밟으면서 새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로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전속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제 운동 습관이었어요. 그때마다 타임으로 시간을 재면 늘 43분이 걸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먼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그렇다고 아주 느리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느긋하게 달려보자. 그날 똑같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몸을 똑바로 세우고 평소보다 주위를 더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니 돌고래들이 점프하는 모습이 보였죠. 반환점 근처에는 펠리컨 한 마리가 제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위를 쳐다보며 와 펠리칸이네?
라고 감탄하는 순간 그놈이 제 입에 똥을 싸더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도 않았고 숨도 씩씩 몰아쉬지도 않았죠. 그리고 완전히 돌아와 자전거를 멈추고는 평소처럼 타이머를 들여다보니 43분이 막 지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45분밖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43분이 아니라 45분. 이 2분 차이에서 깨달음을 얻은 저는 인생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과 숨막히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제 삶에서 겨우 2분의 시간을 줄여주었을 뿐입니다. 극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별것이 아닌 헛된 노력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온갖 군데서 돈을 최대한 짜내고 분초를 다투면서까지 시간을 빈틈없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으악하는 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틈틈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좋은 신호를 얻기 위해 2분 정도 기다려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오토매틱사의 CEO 매터 뮬런웨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때문이 아니다.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 명상을 하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든 아니면 지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든지 하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 매일 손님을 맞이하라. 환대하라. 매트 뮬렌웨그는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중 25%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워드프레스를 개발한 인물이다. 어느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포브스, 테드, 로이터 통신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건 워드프레스가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워드프레스의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매트의 개인 자산은 4천만 달러에 이른다. 나아가 그는 500명의 직원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일하고 있는 오토매틱사의 CEO이기도 하다. 나는 이 회사의 고문을 맡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달리는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 매트와 나는 많은 날을 함께 여행했다. 여행을 통해 매트가 장르를 가리지 않는 독서 방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엄청난 성공을 일군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 특히 매트는 피터 드러거와 그가 쓴 자기 경영 노트의 열렬한 팬이었고, 동시에 이 책에도 등장하는 알랭드 보통의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같은 철학서들을 여행 내내 손에서 놓지 않는다. 2008년 그리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내가 쓴 4시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잔뜩 흥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매트가 그게 그렇게 화낼 문제인가요? 라고 하는 바람에 순간 멍해졌다. 아니, 이게 정녕 그토록 책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할 말인가? 매트가 담담한 어조로 덧붙였다. 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정식 판본을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광고한 셈 쳐요. 아니면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재미난 이벤트를 생각해 보든지요. 매트는 자신의 회사에 심각한 상황이 닥쳐도 무심한 얼굴로 평온하게 맥주를 마시고 당구를 친다. 당구공을 포켓에 넣으며 그는 생각한다. 자, 이젠 어떡하지? 오늘 일어난 이 일이 1년 후, 10년 후에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그 시간에 대안을 찾는 것,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뭔가 배우고 얻어야 한다는 것이 매트의 지론이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면 재빨리 매트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빠져나온다. 매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 뒷공무니를 쫓아서 맹렬하게 달리는 개가 있다고 해보자. 갖은 노력 끝에 마침내 그 개가
자동차를 따라잡는데 성공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 그 개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른다. 그 후에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기업들을 자주 목격해왔다. 모두가 한 번은 어떻게든 성공한다. 그러고는 번번이 실패하는 길로 옮겨간다. 자,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을 미리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걱정, 두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다음을 생각하는 계획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일 뿐이다. 매일 새로운 대안을 찾아라. 우리에겐 날마다 새로운 하루라는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어떤 손님은 환대하고 어떤 손님은 박대하는 장사꾼이 부자가 되는 걸 본 적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갑자기 진상으로 변한 손님에 대한 걱정과 불평, 두려움이 아니다. 모든 손님을 환대할 수 있는 계획이다. 우리는 모두 맨 끝에 서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이킹을 하는 도중에 매트가 내게 팀 어번이 운영하는 Way But Why라는 블로그에 실린 맨 끝이라는 글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었다. 우리가 오직 하나의 글만 읽을 수 있다면 꼭 그걸 읽어야 한다면서 이 글은 숫자와 도표를 사용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짧은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다음에 인용할 글은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우리는 부모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의 93%를 써버린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7%, 5%, 3%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맨 끝에 서 있다. 매트는 우리에게 묻는다. 남은 7% 가운데 당신은 몇 퍼센트를 화를 내고 걱정하고 좌절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현자와 부자로 만들어줄 도구들. 매트는 많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넷 사업을 통해 억만장자가 된 아이콘으로 소개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를 온전히 표현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내가 만난 매트는 부자라기보다는 현자에 가까웠다. 매트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에 대해 묻는 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는 팔굽혀펴기 1회를 꼽았다. 그렇다. 딱 한 번이다. 그는 말한다.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했더라도 또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팔굽혀펴기 한 번도 못할 만큼 힘들기는 불가능하다.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 달성할 수 있다. 일단 쉽게 습관이 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습관이 되고 나면 2번, 3번, 10번으로 늘려가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를 현자와 부자로 만들어준 그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최고의 성과 도구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당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멋지면서도 쉬운 대안들인 만큼 눈여겨보기 바란다. P2 워드프레스 테마 이메일에 대한 p2theme.com Slack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slack.com 모멘텀 집중력을 도와주는 구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분더리스트 일을 마치도록 도와주는 할 일 관리 앱 툴 텔레그램 암호화 기능이 뛰어난 메시징 앱 캄 쉽게 명상을 접할 수 있는 탁월한 앱 글을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는다. 오토매틱에 근무하는 직원은 500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50개국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대면 회의나 화상전화 회의 따위는 거의 하지 않는다. 소위 본사의 개념도 없다.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도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채용하며 이렇게 해서 전략한 돈을 활용해 월 $250의 협업 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면 면접 채용도 없다. 오토매틱의 직원 채용은 순전히 이메일을 통한 지원 서류로 결정된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트는 이렇게 답했다.
이메일로 첨부된 서류, 양식, 끌골, 서체, 복사 기능, 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하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글을 명확하게 쓸 줄 아느냐다. 글의 명확성이 곧 사고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굳게 믿는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매트는 직접 글을 쓸 때도 단어 선택과 어순, 어휘와 문법에 엄청난 관심을 집중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부모님과조차 직접 대면할 시간이 10%도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물며 가족이 아닌 사람과 대면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오토매틱의 인재 채용 시스템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도 있다. 바야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시대가 왔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매트의 말에 나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코드 시인, 즉 우아하고 시적인 스타일을 지닌 프로그래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가장 현명한 교사를 직접 찾아가라. 토니 로빈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과 향상 코치다. 그는 빌 클린턴부터 세레나 윌리엄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오프라 윈프리, 넬슨 만델라, 미하일 고르바초프, 마거렛 대처, 프랑스와 미테랑, 다이애나 황태자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조언을 나눠주고 있다. 그의 불멸의 베스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라. 토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당신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헷갈리지 마라. 질문이 아니라 의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까? 나는 정말 운이 없는 걸까? 나는 불행을 타고난 사람일까? 이건 모두 의문이다. 의문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시킨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다. 토니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나는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다.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러자 만델라가 답했다. 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만델라는 토니의 의문을 훌륭한 질문으로 바꿔놓는 답을 내놓았다. 바로 이것이다.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위대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라. 토니는 지금껏 자신이 성공한 최고의 투자로 17살 때 짐 론의 3시간짜리 세미나를 듣기 위해 지불한 $35를 꼽는다. 당시 그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주급 $40를 버는 형편이었기에 $35를 지출한다는 건 큰 모험이었다. 하지만 3시간 후 짐 론은 토니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주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토니는 워런 버핏에게 물었다. 당신 삶에서 가장 위대했던 투자는 무엇이었나요? 워런은 대답했다. 20살 때 들었던 데일 카네기의 공연 연설 강좌였죠.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울렁거리는 증상을 완전히 고칠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탁월한 방법은 위대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그 사람의 글이나 책도 훌륭한 교사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토니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내는 사람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 아마도 그는 부자여서가 아니라 질문으로 바꿔야 할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큰 부자가 된다. 우리 안의 놀라운 능력, 위대한 사람을 통해
의문을 질문으로 바꿨다면, 즉 부정적인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가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면 이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차례다. 토니 로빈스는 해마다 수천 수만 명이 참석하는 우리 안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행사를 연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부터 직시하게 이끈다. 그는 말한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부정적 감정의 대부분은 아침을 좀 더 빨리 먹거나 팔굽혀펴기를 10번 하거나 잠을 1시간 더 자기만 하면 해결됐을 문제들 아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일기를 쓰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 토니의 이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토니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노력이 곧 우리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거창할 건 없다. 토니가 제시하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실천에 옮겨보라. 어제까지 무거웠던 문제들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긍정적 활력이 솟아날 것이다. 첫째, 호흡하며 걷기다. 3분 동안 걸으면서 코로 4번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입을 통해 짧게 4번 내뱉는 호흡 주기를 반복한다. 이는 내 안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깨우기 위한 방법이다. 둘째, 3가지 사실에 감사하기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 구름의 그림자처럼 작고 부드럽고 단순한 것을 골라 감사한다. 그런 다음 그 감사의 마음이 영혼에 가득 채우게 이끈다. 그러면 점점 내 안에 어떤 큰 힘이 내 몸과 마음, 감정, 대인관계, 금전 문제 등등 모든 일을 치유해 주는 걸 느끼게 된다.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본다. 셋째, 내가 꼭 해내리라고 결심한 3가지 또는 성공을 위한 3가지 꿈에 정신을 집중한다.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천천히 느껴본다. 이 3가지 방법에 각각 3분씩만 투자하면 충분하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얻게 된다. 어떤 일을 하는데 10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하는데 10시간을 써도 하지 못하게 된다. 토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 10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동안 당신은 마침내 당신 안의 거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거인은 바로 당신이다. 지금껏 너무 많은 문제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나치게 키워왔기에 그 밑에서 당신은 난장이처럼 보였을 뿐이다.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케이시 네이스텟은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영화 제작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버다. 그의 온라인 영화는 지난 5년 동안 3억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작가, 감독, 편집자이자 HBO에서 방영한 네이스텟 브라더스 시리즈에 출연한 스타이고 2011년에는 영화 키다리 아저씨로 인디펜던스 스피릿 어워드에서 존 카사베츠 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인터넷에서만 독점 공개되며 대부분 단편 영화들이다. 하지만 공개될 때마다 평론가와 관객들의 극찬을 불러 모았다. 나아가 그는 아주 간단한 동영상 제작과 공유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빔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당신의 분노를 따라가라. 케이시를 스타 반열에 올린 작품은 2011년에 그가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단편 영화였다. 그의 실제 경험에 바탕한 이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 모았다. 케이시는 치명적인 상준쌤 죄송해요.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어디요? 기다려주시? 제가 할게. K씨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뉴욕 경찰서에 뉴욕 경찰에게 소환장을 받았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법원에 출두해 $50짜리 소환장 때문에 한나절 동안 싸우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자신의 분노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 그것을 영리한 방법으로 표현한 영화를 만들었다. 케이시는 경찰이 자신에게 한 말을 관객들에게 되풀이하면서 영화를 시작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과 법적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다녀야 한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뉴욕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 내의 온갖 시설물들과 충돌한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케이시가 자전거 전용도로 한복판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와 충돌하는 장면이다. 관객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공개 첫날에만 5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마침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영화에 담긴 질문들에 답하고 적절한 조치와 개선을 약속해야 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를 때가 있는가? 그때는 자신의 분노를 따라가 보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소득이 있을 것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만 30일 동안 하루 3끼 직접 먹는 체험을 통해 비만 사회와 패스트푸드 기업의 일침을 날린 다큐멘터리 슈퍼 사이즈 미의 모건 스펄록 감독 또한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을 만들려면 세상의 분노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슈퍼사이즈 미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분 후보에 오르는 듯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자, 작가인 휘트니 커밍스 또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뭔가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 안을 들여다봐라. 무언가 있다는 신호다. 상준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유튜브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동영상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 Make it count에는 케이시의 성공 비결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2011년 케이시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 광고계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할 수 없이 따분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나이키와 3건의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가 처음 만든 2편은 안정적인 성공을 거뒀다. 몸값이 $1억 달하는 거물급 운동선수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3번째 광고를 제작할 때 이르자 그는 갑자기 몹시 지루하고 피곤한 감정을 느꼈다. 앞에서 거둔 성공을 무심코 흉내내다 보면 순식간에 삼류 감독으로 전락할 것 같았다. 그는 나이키 광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요. 1, 2편처럼 가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때려칩시다. 대신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걸 해볼게요. 광고 제작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 과정을 기록해볼게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당신 미쳤군요. 하지만 좋아요. 나이키가 손을 들어준 미친 감독의 영화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라는 이렇게 탄생했다. 영화는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된다. 나이키는 내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대신 오직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친구 맥스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작비를 다 썼다. 우리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다녔다. 총 10일 동안 15개 나라를 돌아다녔다.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영상은 메가히트했다. 광고 영상의 공식과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렸고 지난 몇 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메시지와 캠페인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다. 언제나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케이시는 15살에 가출해 17살의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분유와 기저귀 값을 지원받는 어린 가장이었다. 이처럼 일찍부터 시련과 불우함의 연속이었던 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가장 혁신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 궁금증에 대한 그의 답은 진짜 멋지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바뀐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곧 자기가 주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될 수 없고 가장 교양 있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남들과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경쟁이 가능한 성공에 있어서 진정으로 평등한 측면이 하나 있다. 바로 노력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 음, 정말 그럴까?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하루 종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K씨가 말하는 진정한 노력의 의미와 방향이 여기에 있다. 매달려 있는 것과 노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K씨는 싫어하는 일의 목록을 지워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K씨는 위대한 현자 벤저민 플랭클린의 다음과 같은 탁월한 조언을 등불 삼아 따라간 사람일 것이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진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훗날 그는 분명 자신이 사랑하는 일만 하다 떠난 우리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작 그가 한 일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 것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억의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 당신 인생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혜림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타이탄들은 왜 아침 일기를 쓰는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타이탄들은 아침 일기를 쓴다. 여기서는 그들이 왜 아침에 일기를 쓰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벤자민 프랭클린, 마크 트웨인부터 조지 루카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 중에는 매일 꾸준히 일기를 쓴 이들이 많다. 그들은 대체 무엇에 대해서 쓴 걸까?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일기가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수준은 아닐까 생각하며 사기가 꺾였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근사한 명작 같은 일기를 남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의 타이탄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침 일기를 쓴다. 첫째,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둘째, 그들의 표현을 직접 빌리자면 망할 놈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원숭이처럼 날뛰는 내 정신을 종이 위에 붙들어 놓는 것뿐이다. 아침 일기는 정신의 와이퍼다. 영웅이란 모름지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 위풍당당한 권법을 날려 불안을 이겨내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당신이 잡지 표지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를 정리하고 차 한 잔을 만들어 테이블에 앉아 아주 간단하게 일기를 쓴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습관이지만 이를 꾸준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 또한 잊지 마라. 타이탄들을 아침 일기 쓰기로 이끈 작가가 있다. 줄리아 카메론이다. 그녀는 밀리언셀러인 아티스트 웨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다. 혼란한 생각들, 모호한 걱정, 초조함, 집착 등을 일기에 적어 놓기만 해도 좀 더 맑은 눈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 아침 일기 쓰기는 줄리아를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환자에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변신시켰다. 그녀의 말처럼 아침 일기는 정신의 와이퍼다.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심리치료법이다. 타이탄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기를 쓰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나중에 출판할 수 있는 메모를 저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글을 잘 쓰는지의 여부는 아침일기 작성에 아무런 기준도 되지 못한다. 나만 알아보면 충분하다. 나아가 그 누구도 당신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행동 자체에는 엄청난 장점이 존재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곧 글쓰기다. 공격적으로 살아야 한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상대에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무실점 경기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낸 전설적인 코치 댄 데이블은 이렇게 말했다. 큰 성공을 거두려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생에서 필요한 건 관리가 아니라 정복이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차분히 내려놓는 아침 일기는 지금 당신의 삶에 필요한 한 걸음을 제공한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과의 타협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는 극복을 제시한다. 적당한 수준의 성공으로 생긴 족쇄를 푸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아침 일기의 작성은 당신의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두개골 안에서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총알처럼 하루 종일 머릿속을 산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들을 밖으로 꺼내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는 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몇 줄 쓰지 않아도 충분하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종이 위에 욕을 쓰거나 불평을 늘어놓아도 좋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나와 타이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바뀐다. 탁월한 문제 해결가들의 습관. 리드 호프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262억 달러에 팔아치운 3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링크드인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이다. 그전에는 이베이가 15억 달러에 사들인 페이팔의 부사장으로 일했다. 그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마셜 장학생으로 다니면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법. 리드는 매트 뮬레누어그와 더불어 내가 만나본 이들 가운데 가장 침착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그는 페이팔에서 일할 때 당시 그 회사의 CEO였던 피터 틸에게 최고의 소방관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에서였다. 리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카릴 폰 클라우제비스의 전쟁론이나 손자병법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라. 보드게임에는 저마다 복잡한 규칙과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보드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또한 전쟁과 방법에 대한 책들은 늘 곁에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읽을 때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해설서나 개정판이 나오면 반드시 사서 읽어야 한다. 리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유능한 인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세계전쟁사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둘째, 언어를 공부하라. 특히 그는 자신이 직접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던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한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타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 언어를 최대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때, 비트겐슈타인은 훌륭한 교사가 되어준다.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하면 언어가 작동할 수 있는 방식과 작동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복잡한 비즈니스상의 문제들에 강력하면서도 심플한 해법이 되어준다고 리드는 설명한다. 나 또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다음의 명언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여기까지 하나요? 여기까지 하면 될 오늘은 것 같은데. 아까 넬슨 만델라 얘기가 나와서 이게 확 떠오르네요. 넬슨 만델라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뭔지 아시는 분? 거기서 이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냐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되게 쉬운 말이죠. 대충 그 부분의 말을 들려드리자면 Let us not wallow in the valley of despair.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뒹굴지 맙시다. 친구들에게 오늘 얘기할 게 있어요. And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지금이나 내일이나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난 여전히 꿈이 있어요. It's a dream deeply rooted in American dream. 이거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에 연결되어 있는 꿈인데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up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결국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거를 깨닫고 그거를 살아내는 그 진리를 살아내는 어느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I have a dream that 어쩌고 저쩌고 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I will be a rich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연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have a dream. 그러니까 내가 꿈이 있다. 우리도 꿈이 있죠. 네, 꿈다운 맘마미아에서 I have a dream 노래 많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한 곡 불러주실까요?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I have a dream. 네, 우리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글쓰기의 중요성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정훈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책을 읽으면 거기서 나온 걸 바로 실천해, 진짜. 몇 분 안 지나서, 아까 5분 전에 5분 일기, 아침 일기 쓰는 것도 바로 하시고. 그래서. 그래 해야 안 까져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거 보고선 되게 자극을 받아서, 나도 해야지? 이런. 그러니까 해야지 해놓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봐야지 해놓고는 안 보거든요. 맞아요. 나중에는 없어요. 당장 지금. 그래서 이거 받으셨잖아요. 마흔의 나에게 이 책 사면 주는 이 노트. 여기다가 요즘 손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막 적어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안 보이네요. 또 요 펜으로, 짹짹이 펜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좋고. 이 펜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좋은 날 되시고요. 책 읽고 나서는 책을 어마하게 읽었는데 남긴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고라도 이거 나 읽었다라는 게 되니까. 지금 이 책에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글 쓰는 거가 성공하는 거다, 진짜. 글을 써야 성공한다. 적어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안 써서 성공 안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성공할 거니까 글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공할 수밖에 없다. I have a dream. Dreams come true. 가시죠. 어제 잘 다녀오셨죠? 네, 근데 집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요즘 더 그럴 것 같아요. 비싸기도 하고 집 자체도 없고 근데 기숙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숙사는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2학년 때인가 됐어요. 쉽지 않구나. 아휴, 되겠죠. 된다. 된다.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